모든 인원 집합? 오늘은 체력 테스트다. 제대로 못 따라오는 놈은 각오하고 있어? 강태영,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야, 정신 차려. 지랄은 집에서 하고 오든가. 최우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기절한 태영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쿵소리가 나더니 태영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진 상병이 부대장 최윤식 대령의 조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니니까. 하지만 부대장님, 신병이 자해까지 했는데 그건 그 신병이 나약해서 그런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와잉 반응하지 마. 태영아, 너 할아버지 면회 후에 좀 나아진 것 같아. 응. 할아버지가 많은 힘이 됐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응. 군대 출신이셔 707 특임대였다고 하시더라. 모두가 입을 닫은 그날, 단 한 사람만이 조용히 군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곧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깊은 산속, 겨울바람이 매서운 오후였습니다. 76세의 강인호는 작은 오두막집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도끼가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인호는 도끼질을 멈췄습니다. 23살의 손자 강태영이 가파른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시 청년답게 깔끔한 외모였지만 산길을 오르느라 숨이 차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또 왔네. 인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영이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건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보통은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입대 통지서 받았어요. 태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입대 통지서였습니다. 3일 후면 훈련소에 입소해야 했습니다. 인호는 별다른 반응 없이 도끼를 나무 그루터기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지에 묻은 나무 부스러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태영은 할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다른 집 할아버지들이라면 손자가 군대 간다고 하면 걱정도 하고 격려도 할 텐데 강인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와. 차나 한잔 하자.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보리차를 우려냈습니다. 태영은 할아버지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라디오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대 가서 꼭 버틸게요. 할아버지처럼요. 태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군인이었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렇게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인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야. 하지만 때론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이기도 하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날 사람들이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는 너 스스로 판단해야 해. 인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입대하기 전에 꼭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한편에 있는 낡은 나무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의 조끼,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사건의 서류들이었습니다. 한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영은 할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씩씩하게 잘 다녀와라. 인호는 담배갑을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영은 할아버지의 깊은 침묵 속에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은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인호는 혼자 남은 오두막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최윤식,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가혹행위 누명을 씌워 자신을 군에서 쫓아낸 그 남자. 지금도 어디선가 별을 달고 있을 그 남자 말입니다. 2일 후 태영은 입대를 위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인호는 여전히 혼자 남은 오두막에서 장작을 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어떤 훈련소로 가는지,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모 훈련소, 이른 아침 6시였습니다. 강태영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처음 보는 훈련소의 모습은 생각보다 삭막했습니다. 줄 서, 빨리 줄 서라고. 큰 소리가 훈련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교들이 신병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긴장하며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섰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담당할 최우진 상병이다. 조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거만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알겠나? 네.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태영도 따라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 상병의 시선이 유독 태영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최우진이 태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태영입니다. 강태영? 말투 보니까 서울놈이네. 여기서는 입 다물고 맡기만 하면 돼. 알았나? 태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다시. 네, 알겠습니다. 최우진은 비웃듯 웃으며 다른 신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자신만 유독 눈에 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태영은 점점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유독 자신에게만 더 가혹했습니다. 강태영, 왜 이렇게 느려? 행군 훈련 중에 최우진이 태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영은 다른 신병들과 비슷한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도 자신만 지적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냐? 엎드려 뻗쳐. 태영은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쉬는 동안 혼자만 체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 태영은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태영아, 괜찮아? 옆에 앉은 김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은 서울 출신이라 태영과 가까워진 동기였습니다. 응, 괜찮아. 태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체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강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태영은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원 집합, 최우진의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체력 테스트다. 제대로 못 따라오는 놈은 각오하고 있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태영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더위와 스트레스, 그리고 연일 계속된 부담감이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영,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최우진이 태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영은 필사적으로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 최우진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인호의 침묵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태영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운동장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다른 신병들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야야야, 물 좀 가져와.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우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랄은 집에서 하고 오든가. 최우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기절한 태영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쿵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을 잃은 태영의 몸이 조금 밀려났습니다. 운동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절한 사람을 발로 차다니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진 상병이 단순한 조교가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장 최윤식 대령의 조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뭘 보고 있어? 각자 할 일이나 해. 최우진이 다른 신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신병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태영은 의무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의무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배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절했을 때 입은 상처였습니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군대인가? 태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군인과 가짜 군인을 구분하라는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영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상병은 태영을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강태영, 너 왜 이렇게 굼떠?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태영은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정렬해 있었는데도 혼자만 지적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욕먹어. 사실 태영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은 매일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점점 태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태영은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영아, 너 집에 편지 써봤어? 편지? 응, 가족들한테. 여기 상황 알려주는 거.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김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강인호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태영은 결국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몰래 구한 붕대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군대가 이런 곳일 줄 몰랐어요. 진짜 군인은 어디 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태영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붕대를 편지 봉투에 넣어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강원도 평창 강인호의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우체부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강인호님 편지입니다. 고맙소. 인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신지를 보니 훈련소였습니다. 태영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평범한 편지 한 장과 함께 붕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붕대를 펼쳐보니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군대가 이런 곳일 줄 몰랐어요. 진짜 군인은 어디 있어요? 인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자의 메시지에서 절망과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붕대에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한쪽에 있는 낡은 나무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의 조끼, 낡은 신분증, 그리고 30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인호는 그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에는 선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윤식. 30년 전 자신에게 가혹행위 누명을 씌워 군에서 쫓아낸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인호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다고? 인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명을 쓰고 군을 떠났는데 정작 진짜 가혹행위를 저지른 최윤식은 승진을 거듭해 지금 대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최윤식 대령, 현재 근무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K훈련소 부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K훈련소, 바로 손자 태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인호는 전화를 끊고 장롱에서 707특임대 조끼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인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조교였던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영아, 할아버지가 간다. 인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편 훈련소에서 태영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났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강태영, 또 뭐 하는 거야? 최우진이 또다시 태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영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자신의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태영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강인호가 30년 만에 707특임대 조끼를 입고 평창 산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상병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른 신병들도 태영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영, 너 때문에 우리 소대가 꼴찌야. 어떻게 할 거냐? 아침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최우진이 태영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실 소대 성적과 태영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은 모든 책임을 태영에게 떠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기절한 애가 뭘 군인이냐? 집에 가서 인형이나 안고 자라. 최우진의 말에 다른 신병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태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컸습니다. 점심시간, 태영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영아,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김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야, 전혀 괜찮지 않아. 너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김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영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야금을 토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김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표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칼날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의무대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창 산속에서 묵묵히 혼자 살아가는 모습, 그 강인함을 본받고 싶었는데 자신은 너무 약했습니다. 칼날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고 피가 흘렀습니다. 태영은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가 태영의 손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태영아, 이게 뭐야? 김민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돌아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긁힌 거야. 태영이 당황하며 소매로 상처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은 거잖아. 너 미쳤어? 김민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영은 의무대로 끌려갔습니다. 의무대에서 의무병이 태영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넘어지면서 긁힌 거예요. 태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병은 오랫동안 이런 일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상처의 모양을 보면 일부러 그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얘야, 힘들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의무병의 따뜻한 말에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태영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무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영은 의무병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할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후 태영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영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군인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는 가짜 군인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내뱉는 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약한 놈인가 봐요.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메시지를 남긴 후 태영은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의무병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의무병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무대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원도 평창의 오두막집에서 강인호는 휴대폰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손자의 절망적인 목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인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태영아, 할아버지가 간다. 인호는 30년 전 자신이 당한 일과 지금 손자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윤식이라는 이름, 그 가문의 더러운 DNA가 여전히 군대를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707 특임대 조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 30년 만에 산을 내려가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강원도 평창의 산길이었습니다. 강인호는 30년 만에 707 특임대 조끼를 입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훈련소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인호의 707 마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707 특임대 출신이네. 대단하시겠다. 707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윤식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훈련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인호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면회자 강인호 조부 피면회자 강태영 면회 사유 가해자 면담 요청. 마지막 줄을 쓸 때 인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해자 면담 요청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면회 담당 부사관이 신청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해자 면담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 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707 마크를 본 부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태영을 기다리는 동안 인호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에서 최윤식 대령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K훈련소 부대장 최윤식 대령.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인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태영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인호가 본 손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있었습니다. 태영은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해서 죄송해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개 들어.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대는 할아버지 말처럼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네요. 태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호는 처음으로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영의 손목에 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인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한 놈이 아니라 사람다운 놈이 살아야 하는 곳이다. 태영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옛날에 누명을 쓴 적이 있다. 누명이요? 가혹행위를 했다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진짜 가혹행위를 한 건 다른 놈이었어. 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군대에 있나요? 그래. 바로 이 부대 부대장이다. 인호의 말에 태영은 놀랐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를 괴롭히는 조교도 최윤식의 조카다. 최우진이라는 놈이지?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무엇이든 아시는군요. 태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인호는 태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는 707특임대에서 조교를 했다. 그때 최윤식이라는 놈이 신병들을 심하게 괴롭혔어. 하지만 그 놈은 상급자들과 연줄이 있어서 건드릴 수 없었지. 태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놈이 신병 하나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병원에 보내는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그걸 신고했지. 그랬더니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군대에서 쫓겨났어. 그놈이 미리 상부에 거짓 보고를 해놨거든. 인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산에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인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30년 전 못다한 일도 끝낼 거다. 태영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무뚝뚝한 모습이 아니라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든 일을 겪으시면 안 돼요. 아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이다. 3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끝내는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인호는 태영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태영아, 조금만 더 버텨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태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인호는 훈련소 정문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최윤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강인호가 훈련소를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태영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이 조용히 덮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상병은 징계 대신 단순한 경고만 받았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니니까. 최윤식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카인 최우진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대장님, 신병이 자해까지 했는데 한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 신병이 나약해서 그런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과잉 반응하지 마. 최윤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태영은 할아버지의 면회 이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영아, 너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태영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오셨었거든. 많은 힘이 됐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군대 출신이셔. 707 특임대였다고 하시더라. 김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대? 진짜? 그럼 엄청난 분이시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최우진이 태영을 불렀습니다. 강태영 나와. 태영은 긴장하며 따라갔습니다. 최우진은 다른 신병들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태영을 데려갔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가 면회 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최우진의 목소리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가 살았나? 최우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야, 할아버지가 707이면 뭐 어쩌라고? 여기서는 내가 조교고 너는 신병이야. 알겠어?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다운 놈이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 최우진이 태영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조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최우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태영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요. 뭐라고? 저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태영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용기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707 특임대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장 최윤식에게 직접 온 전화였습니다. 최윤식 대령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707 특임대 본부입니다. 훈련소 감찰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윤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찰이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감찰이요? 네, 최근 훈련소 내 신병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감찰위원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인호 전 조교입니다. 707 특임대 출신으로 감찰 전문가로 복귀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최윤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인호. 30년 전 자신이 군에서 쫓아낸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인호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최윤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강인호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윤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신병을 폭행한 일, 그것을 강인호에게 덮어 씌운 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최윤식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7 특임대 조끼를 입은 강인호였습니다. 정문 초병이 인호를 보고 격려했습니다. 707 특임대 감찰위원 강인호 조교님, 입장하십시오. 인호는 당당하게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군부대였습니다. 부대 내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07 특임대 감찰위원이 왔다더라. 강인호라는 분인데 전설적인 조교였다고 해. 이번 감찰 제대로 된다는 소리네. 최윤식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의 강인호가 보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최윤식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습니다.
인호는 부대 내를 둘러보며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병들의 생활관을 점검했습니다. 신병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호가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자해한 신병이 있다는 보고는 뭡니까?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자해를 한다고요? 그럼 그 신병을 만나보겠습니다. 707 특임대 감찰위원회 공식 복귀. 훈련소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 감찰위원 강인호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훈련소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든 업무를 점검하고 신병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강태영 신병을 면담실로 데려오십시오. 인호가 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중대장은 당황하며 태영을 불렀습니다. 강태영, 감찰위원님께서 면담하신다고 하니까 나와. 태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면담실에서 할아버지와 다시 마주한 태영은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707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병 강태영, 최근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사실입니까? 인호가 공식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조교님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최우진 상병께서 저만 유독 집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기절했을 때도 배를 걷어차셨고 태영의 증언을 들은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707 감찰위원에게 보고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이 있습니까? 네, 당시 많은 신병들이 지켜봤습니다. 인호는 태영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최우진 상병을 면담실로 데려오십시오. 중대장이 급하게 최우진을 불렀습니다. 최우진은 707 감찰위원과 마주한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병 최우진입니다. 최우진이 큰 소리로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병 강태영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훈련이었습니다. 최우진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기절한 신병의 배를 발로 찬 것도 정당한 훈련입니까? 인호의 질문에 최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 신병들이 목격했던 일이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수?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로 차는 게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넌 내 손자 걷어찼지.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자요? 근데 더 큰 잘못은 내 삼촌이 부대장이란 걸 방패로 삼았다는 거야. 최우진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눈앞에 707 감찰위원이 강태영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최윤식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졌습니다. 넌 군인이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깡패일 뿐이지. 인호의 차가운 말에 최우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이미 늦었어.
인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대입니까? 707 감찰위원 강인호입니다.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구속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최우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상병 최우진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조치합니다. 곧 헌병들이 도착해 최우진을 연행해 갔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최윤식 대령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강인호와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 조교님. 최윤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최윤식 대령. 인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죄송합니다. 최윤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할 타이밍은 30년 전에 있었어. 인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군복을 벗었고 이젠 내 조카가 군복을 벗을 차례다. 최윤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조카의 미래를 망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강인호 조교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인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엔 진실이 패배했지만 오늘은 진실이 승리했어. 그날 밤 훈련소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우진은 구속됐고 최윤식 대령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707 감찰위원회 위력을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태영은 생활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진짜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감찰을 마친 강인호는 707특임대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복귀한 임무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최우진은 군 검찰로 송치됐고 최윤식 대령은 사표를 낸 후 예편 처리됐습니다. 강인호 조교님, 수고하셨습니다. 707 특임대 본부장이 인사했습니다. 감찰 결과 훈련소 내 가혹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찰 업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번 일로 충분합니다. 인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소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은 신병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태영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다른 신병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태영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김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시라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응, 정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셔. 태영은 이제 할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30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살았던 이유, 과묵했던 이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갈 무렵 태영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도 튼튼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야. 태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사람다운 군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태영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태영은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영아, 너 정말 멋있었어. 앞으로도 연락하자. 김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도 좋은 군인이 될 거야. 태영은 짐을 챙겨 훈련소를 떠났습니다.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강원도 평창 산속 오두막집이었습니다. 태영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체력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인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왔구나. 인호가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영의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안 무서워요. 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맞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호는 손자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손자를 통해 완성한 기분이었습니다. 태영은 할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완벽한 차렷 자세였습니다. 인호도 손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넌 내 제자이자 내 자랑이다.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거야. 인호가 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죠. 그렇다. 계급이 높다고 군인이 아니야.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두막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3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지켜준 일로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태영은 부대 배치를 기다리며 며칠 더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호의 얼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인호는 오두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롱을 열어 707특임대 조끼를 꺼냈습니다. 조끼를 바라보며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끼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카메라는 인호가 707 조끼를 장롱에 넣는 모습을 천천히 비추며 멀어졌습니다. 평창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부모의 사랑과 올바른 것을 향한 의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내일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